자, 우리 38페이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우리 전 시간에 그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요거는요,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아까는요, 우리 입장에서 사는 쪽에서 분석했지만, 요건 누구 입장이라고요?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이런 걸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공급의 어떤 개념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의 혹은 개념이다. 자, 공급은 오비맥주 입장에서, 아까는 우리가 오비맥주 구입했잖아요. 이거는요, 오비맥주를 만들어 파는 회사 입장에서 오비맥주를 한 달에 한 50만 병 정도를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다면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그 정도는 판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서비스 같은 거는요, 뭐 욕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요거를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 살펴볼게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비맥주가 맥주를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요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진다. 왜냐하면 하루에 50만 병인지 1시간에 50만 병인지 1년에 50만 병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1시간에 10만 병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플로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수량이에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의도된 수량. 아까 우리 이제 그 사과장수 아저씨처럼 자기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운 가격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는 가격 이 정도라면 이 정도 팔겠다는 얘기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정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팔려고 의도된 약을 얘기하는 거지, 아줌마하고 가격이 절충돼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저씨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만 팔려고 하는 의사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려는 의사다. 팔려는 의사.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생산력을 갖춰야 됩니다.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맥주 가격이 좋아지니까 하이트 입장에서는, 하이트는 진로 소주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진로 소주가 하이트 겁니다. 그리고 맥주도 만들어 팔고 있는데, 하이트의 맥주가 가격이 좋아지니까, 자, 맥주를 많이 만들어 팔고 싶겠죠? 소주보다 뭘 많이 만들어요? 맥주를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은데, 문제는 그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나요? 자기네 어떤 가용 생산 시설,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어떤 자본도 충분히 있어야 되죠. 만들 수 있는, 그죠? 그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재화의 가격이, 롱 패딩 코트의 가격이 좋아지니까 이거 많이 만들어 팔아야겠다. 이런 건 좋은 거죠? 거기까지 좋은데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죠? 자기 공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요, 그 만들 수 있는 어떤 자본력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요, 생산력을 갖춘 공급을요,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급을요, 유효 공급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팔려는, 그러니까 몇 개를 얼마에 팔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함수. 이렇게. 자, 공급 함수는 또 뭐냐? 이렇게 볼게요. 아까 그 신도시 지역입니다. 아까 신도시 지역 있죠? 여기에 이제 대림산업이,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여기다가 아파트 딱 지어서 팔으려고 합니다. 대림 아파트. 자, 요거를 XJ 이렇게 해줄게요. 문제라고요? XJ. 이걸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자, 대림산업은 어떤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뭐 건축이라든가 토목, 그 다음에 석유화학, 기타
프렌트라고 해서 주로 이제 석유라든가 아니면요, 가스라든가 이런 거 있죠. 석유, 가스, 뭐 전기 이런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해양 프렌트라고 해서 해양에다 막 공장 같은 거 지어서 막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런 걸 주력으로 하는 이러한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건설업자 중에 5위권에 들어가는 중견 건설업체인데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Q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량. 이 수량인데 여기는 판매량. 정확히 얘기하면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자,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 너무 기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판매량 할 때는 어떻다고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X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X 대림아파트. 그러면 대림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림아파트의 이 지역의 시장 가격. 이 지역의 시장 가격이 평당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좋아졌답니다. 고등학교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면 여기다 더 짓고 싶어요? 덜 짓고 싶어요? 자,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더 많이 짓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매우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크게. 그 다음에 기술 수준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원래 얘네들이 여기다 30동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파트 30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2달 전까지는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대림산업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3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죠? 그러면 30동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 노동자분들한테 안 됐지만 어쨌거나 인건비가 남는 거죠. 그러면 자,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겠네요. 돈이 남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요소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토지 같은 게 필요하죠. 이런 걸요,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이때 자, 이 회사는 건축 자재의 한 반을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치자. 반을 외국에서 수입하죠. 근데 갑자기 이번 달에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했답니다. 더블 폭등했대요. 그러면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을 거의 다 쓴 거죠. 그럼 돈이 모자라야 안 남아요? 모자라는 바람에 아파트 좀 덜 지을 수 있는 거죠. 많이 지으려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좀 덜 짓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세금이라든가, 만약에 여기다 아파트 짓는 회사들한테는 법인세를 반만 받겠답니다. 그러면 정부한테 줄 돈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금리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건설사는 자기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빌려서 짓는데, 이때 금리가 문장 올라가게 되면 은행한테 줄 돈도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그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덜 짓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후 같은 거 한번 생각할게요. 기후. 자, 작년에는 유독히 자, 이 비가 여름에 많이 오고,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주 날씨도 화창하고 비도 거의 안 오고 겨울철에도 아주 날씨도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이라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간을 딱 정해서 한다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목표. 오비맥주 입장에서의 기업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 있다. 그러면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어쨌거나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싸게 팔아서라도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이트 맥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목표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술 자꾸 먹이면 대화한대요?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오너의 목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담배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담배 사러 오면은요, 담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숨겨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거의 다 완공된 거라 하더라도 분양키를 자꾸 늦추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 파는 거죠.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윤의 극대화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표는요,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 만족감을 극대화하자.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이 안 나면 기업은 존속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의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윤이 생겨야 저거 월급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윤이 생겨야 무슨 회사도 늘려나갈 수 있는 거고, 이윤이 생겨야 사람들이 그 회사 투자하려고 하죠. 그래야 존속 가치가 있는 거지. 맨날 손해 보고 있으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 닫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거의 다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팔려고 하죠. 아니면 착공 시기를 아예 늦춘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이렇게. 곡선은요, 어떤 재화의 가격에,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놈과 요놈을 딱 쪼개본 다음에, 얘를요, 요번에 만들어 팔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대림아파트의 가격 요인. 나머지를요, 대림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자, 이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대림산업 입장에서 볼게요. 얘네들은 가격, 이거는 수량인데, 자, 만약에 이 지역이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라면 한 30동 정도를 지어서 팔으려고 했었습니다. 30동 하면은 연면적으로 따진다면, 연면적은 자, 이 한 동마다 층수가 있어 없어요? 전부 다 층마다 층수의 면적까지 다 합친 거 있죠? 30동에 대한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거를요, 연면적해 줍니다. 연면적으로 한 3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이 지역에 만약에 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길래 없었는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자, 한 평당 얼마 남아요? 300만 원씩 남죠? 그러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했으니까 다른 거 지으려다 여기다 더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500만 원 정도라면 5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히네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걸요, 공급곡선이라는 겁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공급곡선. 자, 이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그린 거고, 원래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 개 비용 곡선을 쭉 연결한 겁니다. 아까 같이, 자, 아까 그 사과장수 아저씨 입장에서는 자기도 물건을 띄워오려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걸 쭉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수요 곡선도 원래는 이렇게 커브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린다고요? 커브. 왜냐하면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재화의 소비량을 늘리게 되면 추가적인 만족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거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를 한여름에 더울 때 콜라 한 잔 마실 때는 만족감이 커요, 작아요?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첫 잔보다는 만족감이 커요, 작아요? 작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요? 조금씩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10번째 잔을 마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잔을 마시게 되면 자, 그 전날 먹었던 순대가 튀어나옵니다. 전날 먹었던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순대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오바이트 했다 해줍니다. 뭘 했다고요? 오바이트. 자, 우리는 이 부동산학은 이제 종합 응용과학이라 다양한 내용들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는 내용이죠? 오바이트. 이것도 배웁니다. 별거 다 배워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하나만 계속 늘리면은요, 추가적인 만족감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 체감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 이거 마시면 돼요. 어떤 형태라고요? 우상향 형태.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일반적인 물건을 만들어 팔 때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덜 만들려고 해요? 더 많이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재화는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려고 하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공급량 줄이려고 합니다. 이걸요, 공급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한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비례라는 게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늘리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도 줄이려고 한다. 이걸요, 공급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의 법칙.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저 지역에 아파트 지으려는 회사가 대림하고 삼성만 있다고 치자. 대림하고 뭐만 있다고요? 삼성만 있다. 저 신도시 예정 지역에 대림과 삼성만 있다면, 자, 대림은 요거죠, 요거. 이렇게 만들어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두 놈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요, 시장 전체의 공급곡선이라는 겁니다. 아까 수요곡선처럼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저 지역에 아파트를 만들어 팔려는 회사가 대림과 삼성만 있을래나요? 그건 아니겠죠?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고, 하나도 있고, 대우도,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그럼 이거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예, 합친 게 시장 전체의 뭐가 돼요? 예, 공급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상적으로. 아, 저 지역의 아파트 공급자들의 공급선을 전부 다 합친 게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걸 공부하려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힘든 시간. 자, 무슨 얘기냐면 공급량의 변화와, 이거는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다. 자, 어떤 사람은 딱 쓰는 순간 저 친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뭐 다 알겠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저도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볼게요.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 판매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전부 다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뭘 가지고 분석한다고요?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변하죠. 얘가 변 그래프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할게요. 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얘들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 써보겠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이때는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곡선 상. 근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집니다. 자, 그러면 대림 입장에서는, 자,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A점 해줄게요. A점. 근데 1500만 원 정도라면요,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거 B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점을 타고 이렇게 이동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올라서는 거죠.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내려가서는 겁니다. 아,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줘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아,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렸으니까 곡선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이건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할 수 있나요?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면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요, 대림 입장에서 이렇게 가격, 요거는요, 수량. 자, 이 회사는 1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정도라면 몇 평이라고요? 3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요 점이 찍히네요. 근데 1500만 원 정도가 된다면요, 몇 평이라고요?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팔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대림산업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아야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다 더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땅도 더 구입해서. 그래서 원래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4000평을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1500만 원이라면요 5000평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6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저기서 뭐가 변해서요? 기술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기술 수준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되겠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연구소요, 니들 그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답니다. 맨날 놀았답니다. 그래서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에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더블로 폭등했습니다. 얘들은 원자재를 외국에서 반을 수입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원래 여기다가 이제 이만큼 가용 자본을 가지고 이만큼을 자재를 구입하는 데 쓰려고 했는데, 수입 자재 가격이 폭등했답니다. 어떻게 또 폭등했다고요? 더블로 폭등했답니다. 그러면 자재를 구입하는데 이만큼 더 써야 되는 거죠. 요거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니까 아무래도 인건비도 못 줄 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뭐가 급등한다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원래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 공급하려고 했는데 2000평만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00만 원일 때는요 5000평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자, 4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이게 변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자, 지금부터 자, S에서 S1으로 이동했다. 이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S에서 S2로 이동했다. 이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좌측.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요 왼쪽. 나는 왼손잡이다. 그래도 무조건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요 왼쪽.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자, 결국 여태 했던 게 뭐냐면, 자, 얘와 재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과 수량인데,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죠, 안 그러죠? 그러지는데 이때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이유는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딱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해줍니다. 요거는 아주 쉽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맨 위쪽에 4번에 양가로 4번에 공급의 결정 요인이죠. 요거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술 수준이 향상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는 겁니다. 자, 세금이 인하됐다. 그러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대림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파니까 지금은 공급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안 팔려고 해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기후가 아주 좋아졌다.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한다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정한다면.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간단히 하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재 보완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시험에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요거만 하시면 돼요. 뭐 할 것도 없죠. 요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변할 때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 하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 해결 됐어요? 안 됐어요? 했잖아요. 아, 이거 뚫어지게 보면서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마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은 끝. 끝 아시나요? The end. 이렇게. 공급은 뭐라고요? 끝.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테마를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42페이지.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수요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공부하라고 했죠? 그리고 공급을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아시라고 했죠? 이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다. 이거 알아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균형. 자, 그러면 시장에서의 균형을 알아보는데 요거는 우리 첫 시간 때 그렸던 뭐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시장 전체의 아까 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다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잠시 전에 저 끄트머리에다 그렸던 시장 전체의 공곡선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까 그 지역 있었잖아요. 저 구석탱이다 그리지 않았나요? 그랬죠. 다시 그래요? 다시 그리래도 못 그립니다. 뭐 바빠 죽겠네. 뭐 그런 그리겠습니까? 깜짝 놀랐네요. 다시 그리라고 하는 줄 알고.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을 균형 가격 해줄게요. P0 이렇게 해줄게요. 균형 가격. 요걸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이퀄리티 해갖고 뭐라고요? 균형점. 그러니까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하는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균형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균형량.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공을 딱 올려놓고 발로 절로 탁 차면 이리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여기 다 돌아오죠. 이것도 탁 차면 또 올라갔다 다시 왔다리 갔다라 돌아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죠. 다시 여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벗어나죠. 다시 여기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죠? 자꾸 이 점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어떤 점이 여기 머물려고 하죠. 이걸요 균형점이다 해줍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런가? 자, 잘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하락하면요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고, 공급의 법칙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죠. 하락하면요 공급량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이거 정확히 가셔야 돼요. 예외가 없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게 균형점인가 볼게요. 만약에 시장 균형 가격이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자, 수요 곡선이 뭐야?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살려는 양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만큼이죠. 팔려는 양은 이게 팔고자 하는 양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한 2,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나요? 자, 다시 할게요. 살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한 2,000채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돌아요? 모자라요? 남아도는 걸요? 공급이 초과됐다 해줍니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공급이 초과됐다. 그러면 물건이 남아돌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던 힘이 세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싸게 파는 놈들이죠. 놈이라고 하면 그러네요. 싸게 파는 사람들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뭐가 떨어진다고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점점 떨어지는 바람에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도 많아지는 겁니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수요의 법칙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전부 떨어지니까 팔려도 안 팔려고 줄어든 거죠.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자,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그럼 더 이상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이 점에 머물려고 합니다.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자, 요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이렇게 사고자 하는 양은 이렇게 많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 이만큼 사고자 하는 양이 많죠. 이거를요, 수요가 초과됐다 해줍니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자, 그러니까 요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팔려고 내는 건 5채밖에 안 됩니다. 몇 채라고요? 5채. 근데 아줌마들이 한 3,000명이 가서 서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몇 명이요? 3,000명이 가서 서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힘이 세냐면 팔려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가만히 있다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도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자꾸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자, 이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좋아지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가격이 좋아지면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원래 이만큼 살려다가 아유 못 사겠다. 자꾸 올라가니까 못 사겠다 줄어든 거죠. 가격이 자꾸 비싸지면 못 사는 사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결국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물건이 한 개라도 자, 모자라는 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 이 점에서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벗어나도 돌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경제학은 크게 이제 고전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학파라고요? 고전학파 계열이라는 게 있고 케인즈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케인즈 학파다. 크게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다 이제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누구의 논리라고요? 고전학파. 자, 이 고전학파의 논리는 자, 그 케인즈의 논리하고는 자, 좀 차이가 납니다. 고전학파가 오리지널 자본주의학자들인데, 아담 스미스, 리카도, 멜더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 후예들인 마샬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 균형에서 벗어나죠? 균형에서 벗어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시장은 가만 놔둔다 하더라도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가격과 수량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균형점이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가만 놔두더라도 어디에 돌아온다고요? 균형점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표현합니다. 어떻게 배분됐다고요?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절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도둑놈이나 잡으러 다니고 치안만 유지하면 되지 시장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가만 놔둬도 자동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자, 케인즈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케인즈는 자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이제 간의 수공업 체제였습니다. 어떤 체계라고요? 간의 수공업. 그러다 보니까 물건 조금밖에 못 만들죠. 손으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만들죠.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으면 다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하는 사람은 듣기만 하라고 했죠. 공급이 곧 수요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갖다 내놓으면 다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잖아요? 물론 막 대량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막 늘리고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생산량이 많아진 시기가 와요, 하나요? 소비량에 비해서 많아진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장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고용도 막 줄이려고 하죠.
물건이 남아 돌고 창고에 물건이 쌓이는데 고용도 막 줄이려고 하죠. 주가도 폭락하고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게 왜 이렇게 발발하냐면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이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물건은 계속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죠. 왜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물건 계속 남아 도는데.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정부 지출 같은 걸 통해서 이 투자라든가 그 투자 수요를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시끄러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케인즈의 논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논리라고요?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고전학파는 무조건 시장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균형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전학파는 자,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바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래 볼게요. 42페이지 아래쪽에 보이면 균형의 변동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균형점은 항상 불변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수요도 변할 수 있고 공급도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거.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P0, 얘는 뭐랄까요? Q0.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자, 이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치자. 그럼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는 겁니다. 소득도 증가했다, 사람들이.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도 많아지고 더 큰 평수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수요의 증가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우측, 좌측? 우측.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거 아닙니까? 맞죠? 사람들 소득이 증가하거나 인구 같은 게 증가하면 오른쪽 이동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자, 생각해 볼게요. 이 시장 전체에서 이 남양주 지역의 호평 지역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전체에서는. 이거 되겠죠? 그러면, 자,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파는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양이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현재 가격에서 파는 양은 그대로인데 사고자 하는 양이 많아졌죠?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겼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죠?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이만큼 살려다가 왜 이렇게 자꾸 가격이 올라가 못 사겠다 줄어든 거죠?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량은 어떻다고요? 증가하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한 50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 균형에 이르는 과정 있죠? 아까 조금 전에 균형에 이르는 과정 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바람에 올라간다. 이런 걸 물어본 거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는 몇 문제밖에 안 된다고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뭘 물어보냐? 자,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과 수량 있죠? 이걸 물어봅니다.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의 뭘 물어본다고요? 가격과 수량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P0, Q0인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우측으로 딱 그리니까. 그래서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점을 이렇게 쭉 찍어본다면 가격은 올랐어,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수요가 감소했다면 인구 같은 게 감소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감소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이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점점점 찍어본다면 가격은요? 하락, 균형량은요? 감소.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금방 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그림 그려야 돼요. 암기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얼른 그림 그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감소는요? 이렇게. 이거 뭐 다시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돼요. 자꾸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림 금방 그리면 돼요. 요거.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경우 볼게요. 뭐가 변한다고요? 공급이. 자,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얘는 수요가 변하는 경우, 얘는요, 공급이 변하는 경우. 자, 그림 그려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됐어, 안 됐어요? 자, P0, Q0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 기업들의, 건설사들의 기술이 무척 향상되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고 치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아파트 막 더 지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가는 우측에 좌측에? 우측. 그러면 이걸 우측으로 보내면 되죠? 우측 보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은요?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 자, 나중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우측에 좌측에? 좌측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점에 이 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 상승, 균형량은요? 감소. 이게 답니다. 연습해보세요. 금방 합니다.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알겠나요? 자꾸 쓸데없이 막 이상하게 나중에 1월 달에 책을 나눠드리면 요 두 가지, 이렇게 요 두 가지 내용을 한 5페이지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는 거 찢어버리세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만 그림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가지 다 변하는 경우 볼게요. 수요는 증가하고 오히려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두 가지 다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죠? P0, 얘는 뭐랄까요? Q0 이렇게 했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에 좌측이에요? 우측으로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공급이 감소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좌측. 그렇죠? 아, 이게 좌측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얘는 어떤 형태로 그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점이 찍힙니다. 어디에 점이 찍혀요? 그림 그려보세요. 여기에 찍히죠? 무조건 가격은 올라갑니다. 무조건 뭘 올라간다고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이때는, 자, 생각해 볼게요. 균형점 요거죠? 이때는 균형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네요?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공급이 이게 조금 감소한 게 아니라 크게 감소했다고 치자. 이렇게 크게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여기서 여기로 되죠? 이때도 가격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감소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균형량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물어보려고 한다면, 자, 가격도 물어보고 균형량도 물어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 주어져야 됩니다. 어떤 게 어떻다고요? 변화폭이 크냐?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이렇게 작고 변화폭이 작은 걸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요걸 변화폭이 어떻다고요? 크다 해줄게요. 이렇게 한다면 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뭘 물어다고요? 둘 다다. 자, 변화폭이 주어진다면,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랄까요? Q0. 근데 수요의 증가는 얘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하는 폭은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공급의 감소는 왼쪽이죠? 왼쪽으로 하는 폭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여기서 여기 가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굳이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자, 가격은 어떻다고요? 상승했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요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죠? 자칫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물어본 경우 있죠? 다 물어볼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변화폭이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무시하면 돼요. 작은 거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흙만 그려요. 그러면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뭘 그리라고요? 공급의 감소는 여기로 갔죠? 그럼 가격이 올랐어,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놈만 그리면 그릴 줄 아시면 돼요. 난 암기해야 되겠다 하면 암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림의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손쉽게 그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 없어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균형을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암기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난 도저히 그림 못 그리겠다. 그러면 제가 암기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암기하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습해보세요.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연습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딱 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죠?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전화 벨 소리예요? 그 알람 소리 같은데? 전화 알려서. 자, 이렇게 볼게요. 연습하세요. 수요와 공급. 이거 실전에서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소하면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점 찍어보면 돼요. 자, 공급이 변하면요. 이렇게 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 이렇게 하면 되죠? 점 찍어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올랐죠? 균형량 증가했잖아요.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동산 시장 균형까지 알아봤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테마인 탄력성 알아볼 겁니다. 뭐라고요? 탄력성.